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유아기에 이어서 아동기의 학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의 아동기라고 하면 이제 철없이 이제 뛰어다니고 마음대로 본인 고집대로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어떤 그 실천 과제, 생애주기, 아동기를 살펴보게 되면 순서는 아동기의 개념과 발달,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의 함의,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동기라고 하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그래서 취학 전 아동기가 있고요. 또 우리 아동기 후기라고 해서 그 초등학교 다니는 또 아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학 전 아동기로 살펴보면 되는데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그리고 또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12에서 13세 머무르는 시기를 우리는 이제 아동기라 하는데 그 아동기는 이제 유아기에 이어서 시작을 하는 단계라서 성격의 어떤 이제 행동적인 변화에 대해서 점점 확장이 되고 발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의 중심이 가정에서 이제 학교로 옮겨가게 되는데 또래와 교사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상호작용, 그래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단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중심성이 이제 점점 감소가 되고 우리라고 하는 테두리 범위 내에서 사회성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상대적인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동기를 학령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아동기에 있어서의 어떤 신체적인 변화는 유아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완만한 곡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신체적인 성장이 빠른 시기는 언제예요? 예, 영악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때는 뭐 우리가 6개월에 그 이제 배밀기 저기 3개월이면은 뒤집기 하고 6개월이면 배 밀고 이제 뒤집기 스스로가 하고 거의 이제 뭐 7, 8개월이 되면 아이들이 막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12개월 되면은 이제 빠른 아이들은 걷기도 하고, 그쵸? 좀 느린 아이들은 좀 돌 지나서 걷기도 하고. 자, 그래서 신체적인 변화가 가장 빠른 단계가 우리는 이제 영악이라고 보면 되고, 아동기 때는 모든 성장이 조금씩 이제 완만해지는 성장 곡성을 이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획득된 어떤 지각과 운동 이런 것도 역시나 더욱 효과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리고 이제 점점 세밀하게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단계가 이제 점점 이 아동기 때는 한 발로 이렇게 꾀금다리 뛰기 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계단 오르고 내리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고 또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사물의 판단에 대해서 지각, 의존성과 중심성이 감소가 되면서 기억력과 언어 능력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학습 능력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이런 시기에는 아동기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려고 욕구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호기심 천국. 그래서 호기심 그 굉장히 발동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집안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고장내고 이제 그 뭐 옛날에 우리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시기란 시계는 모조리 다 분해를 해서 예, 한번 내가 만물 박사처럼 한번 요거 다시 원상복귀 시킬 거야 라면서 정상적인 것도 다 고장 내트려 놓고 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새로운 탐구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호기심 천국 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활달하고 민첩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동기 때 배우려고 하는 특징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아이들 키우면서 우리가 이제 참 말썽꾸러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말썽꾸러기들이 뭐예요? 엄마 말 지지리도 안 들으면서 하라는 말은 아주 요리조리 잘 하면서 빠져나가는 그 꾀돌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자, 이게 자꾸 에러가 뜨죠, 왜? 네. 자, 사회성 발달에도 차원이 이제 남다른데요. 가정에서 벗어나서 이제 학교와 이웃, 그래서 우리가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위라고 봤잖아요. 그래서 이웃의 어떤 활동 범위가 보다 넓어지면서 가족뿐 아니라 또래와 대중매체, 그리고 교사라고 하는 그 지역사회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회적, 도덕적 발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신체적인 발달에서도 우리 아동기의 발달은 유아기 아이들과는 다르게 성장은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 완만한 곡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이제 주로 뼈와 근육이 성장하고 있는데 균형감 있게 성장한다. 그래서 아동기 때는 백볼뜨기처럼 이 뒤뚱뒤뚱 걸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동기 때는 이제 완만한 곡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 뒤뚱거리는 미운 오리 걸음처럼 걷는 게 아니라 이제 일직선으로 걷기도 하고 자유자재로 줄넘기도 할 수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뼈와 근육의 성장 이런 것들이 이제 하면서 성장통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 신체 각 부위의 비율이 이제 달라지면서 얼굴의 면적이 신체 전체의 10%로 줄어들고 머리는 성인의 90%까지 발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팔다리는 몸통보다 이제 빨리 자라서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는 이제 사람의 형태, 뭐 그동안은 사람의 형태가 아니라고 얘기는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그 성인의 체형으로 비슷하게 이제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팔다리가 길쭉길쭉해진다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치아는 유치에서 영구치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6세경이면 하나, 두 개가, 그리고 8세경이가 되면은 11개, 10개에서 11개, 10살 경에는 14개에서 16개, 그래서 12세가 되면 이제 24개에서 26개로 증가하면서 얼굴의 하부가 커지고, 그리고 어린 시절의 얼굴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막 귀염둥이 막 아유 참 잘생겼다 잘생겼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아기가 점점 이제 미운 얼굴로 가는 경우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아주 기공자처럼 예쁘고 했는데 얼굴 틀이 점점 이제 그 윤곽이 그 뼈가 자라면서 얼굴이 이제 못생겨지는 부분도 있고 또 아기 때 너무 못생겼는데 애가 크면서 좀 더 잘생겨지는 경우도 있죠. 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아기 티가 벗어나면서 얼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PPT가 자꾸 뭐가 프로그램이 오류가 튼다라고 하는데 뭐가 오류가 있나요? 자꾸 아닌데 오류가 튼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음, 자, 그래서 예, 뭐 갑자기 사라졌네. 네, 다시 불러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동기의 신체 성장 속도는 개인마다 다르죠. 성별도 그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근데 이제 성별이라고 하면 이제 여성 아이와 남성 아이,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는 여아의 발달이 남아보다 좀 늦지만 11세경에서 12세경에는 발달이 남아보다 더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아가.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남자 아이들이 키가 좀 작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여아이들이 이때 초등학교 때는 훨씬 남자애들보다 크게 보여요. 근데 이제 이 커 보이는 게 사춘기에 들어서면 이제 남자애들이 막 그 이제 굉장히 콩나물처럼 쑥쑥 자라는 시기가 이제 청소년기 되면은 엄청나게 이제 청소년 시기에 두드러지게 발생이 되죠. 자, 그래서 이때는 남아의 어떠한 대근육 운동이 기능이 뛰어나는 반면에 여아는 소근육 운동이 발달하면서 더욱 더 잘 뛰어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에는 우리 이제 나타나는 행동적인 특징이 뭐 운동 기능에 있어서는 없지만 이미 획득한 운동 기술이나 근육의 협응이 더 정교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아이들이 이제 소근육이 잘 발달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가위로 갖다가 종이 자르고 그 종이 접고 이제 그림 그리고 이런 세밀한 작업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는 젓가락질이 더 자연스럽게 이제 완벽하게 아이들이 젓가락질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소근육 운동이 많이 발달되니까 아이들이 소꿉놀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종이접기, 그 미세하게 이제 어떤 자르기라던가 선 긋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아이들이 취미 삼아 잘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에게는 이제 뇌에도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합니다. 그 신체적인 활동에 있어서도 힘과 유연성이 향상이 되고 운동 기능이 눈에 띄게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아이들이 스포츠와 조직적인 단체 놀이에 강한 관심을 보이면서 자신의 신체에 어떤 이용을 해서 활동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또래 문화에서 적응을 잘 하다 보니까 또래들이 같이 놀려고 하는 그런 협응 능력,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되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아동기 때는 공을 더 멀리 정확하게 던지거나 달리기를 더 빨리 오래 할 수 있는 등 운동의 속도라던가 정확성, 그리고 안전성, 그리고 역량들이 굉장히 빠른 발달을 합니다. 그 12세경이 되게 되면 거의 성인 수준으로 이제 어깨, 팔, 이렇게 손목, 근육을 통제할 수 있어서 농구나 야구나 축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성인 스포츠를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기의 운동 활동은 주로 이제 또래와 함께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저녁 늦게까지 뭐 학교에서 뭐 축구를 하느냐고 야구를 하느냐고 뛰어다니느냐고 이제 바쁜 시기를 맞이하죠. 근데 지금 아이들은 어떻다? 학원 다니느냐 바빠서 이런 것들을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신체적인 발달에 있어서의 효과 외에도 게임을 규칙을 이제 지키고 팀 구성원들의 어떤 협력하는 방법 이런 거를 익혀서 사회적인 발달성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그 발달의 어떤 사회성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규칙, 윤리 이런 거를 배우게 되는 시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에 있어서의 어떠한 그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얻으면서 반대로 운동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또래와의 놀이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아동은 소외감을 느끼고 낮은 자아 존중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 시기가 되면 이제 동네에 또래들끼리 막 자전거 타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 막 돌아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체 활동이 야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시기가 지나면 아이들이 이제 학교의 공부 때문에 경쟁적인 학업 때문에 더 놀 수도 없어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참 바빠서. 자, 그래서 아동기의 운동 영역 발달은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기의 다양한 운동 발달의 경험 제공을 통해서 효능감을 증가시켜주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인지 부분에서도 피아제가 이야기한 단계, 그래서 인지적, 조작적 그 해당기에 되는데 여기는 이제 구체적 조작기라고 하죠. 이 단계에서는 사고가 안정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추론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건에 있어서의 상황,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추리해낼 수 있고 융통성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다른 시각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자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동기는 영아기와는 달리 가족 외에도 또래, 학교, 그리고 또 지역사회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지 기능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확장된 환경에 있어서 주변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처리하면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지 능력과 기술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제는 부모 교육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타인에게서도의 교육이 이렇게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삐아제에서의 인지 발달은 전조잡기에서는 불완전했던 습득했던 분류의 연속성, 그래서 보존의 개념들이 완전히 이해되게 하는 시기가 구체적 조작기라고 얘기하는데, 자, 큰 것이 무거운 큰 것이 무조건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긴 컵에 담긴 물이 넓은 컵에 담긴 물보다 많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이 시기에는 무게를 비교해서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이제 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그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영아기 때는, 유아기 때는 이런 종류의 컵과 이런 또 널쩍한 예, 컵이 좀 삐뚤어지네요. 자, 이렇게 이제 보통의 컵과 밑바닥이 넓은 컵과 자, 이렇게 그 어, 뭐랄까요? 그 사각형과 같은 이런 컵에 내용물을 담았을 때, 자, 요 용량과 자, 이 용량이, 자, 우리는, 어린 시기에, 그러니까 유아기 때는, 자, 어떤 게 더 많아 보이니? 라고 하면, 요게 많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죠. 근데 이제, 아동기가 되면, 이 눈으로 봤을 때 무게를, 짐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갖다 이제 저울이라고 하는 킬로그램 또는 어떤 밀리미터로 이용을 해서, 이제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존 개념과 분류와 연속성 이런 것들을 가지는 개념. 그래서 아동기의 이런 개념들이 습득이 되고 완전하게 본인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의 비교,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구체적인 조작기, 이 시기의 아동기는 보존 개념과 서열화, 분류 기술, 타일 중심,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자율성, 도덕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열화는 뭐예요? 서열화는 1번부터 2, 3, 4 이렇게 번호로 매겨서 이렇게 나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류 기술은요. 자,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다라고 하면 자동차를 분류별로 나열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 종류의 장난감이 있고 또 무슨 종류? 자동차가 있고 공의 종류가 있고 또 무슨 종류 할까요? 어, 아이들 좋아하는 뭐가 있을까요? 캐릭터? 만화? 그런 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동차는 자동차끼리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공은 공의 크기에 따라서 1번부터 10번까지 나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좋아하는 캐릭터, 본인이 이제 뭐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1번, 2번, 3번 식으로 해서 나열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탈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탈중심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탈은 벗어나다라고 할 때 탈이에요. 그래서 중심화, 내가 내 중심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타인을 관계를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단계가 되는 아동기 때는 더 포괄적으로 인간이 되어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아기 때는 모든 게 다 내 중심으로 나 이거 사줘, 저거 사줘 그러면서 안 사주면 땡깡 부리고 막 운다라고 했잖아요. 길거리에 뭐 이제 마트 한복판에서 그게 이제 자기 중심이죠. 그래서 막 땡깡을 써도 엄마가 창피하니까 뭐예요? 빨리 일으켜 세워서 사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아동기가 되면 이런 것들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아, 이제 창피하다라는 거를 아는 시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조합기술이라고 하는 것 중에가 하나가 획득해서 어떤 조합기술, 그러니까 뺄셈, 덧셈, 곱셈, 나눗셈 이런 수 개념을 이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면 사과와 배와 또 오렌지가 있으면 요게 이제 과일 중에 이제 세 가지를 합치면은 이거는 몇 개일까? 그 중에 사과가 5개고 배가 3개고 오렌지가 뭐 하나다. 그러면은 이 세 개 중에 사과의 숫자 그리고 배의 숫자 그리고 이제 뭐 나누기 곱하기 이런 것도 이제 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어떠한 그 판단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시기가 아동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존 개념이라 해서 이런 개념들이 생기는데요. 대상의
외양이라고 하는데 같은 용량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바뀌더라도 본질적 속성이나 실제 유지된다라는 것을 이해한다. 근데 이제 아까는 우리가 외관상 질량에 대한 건데 보존 개념이라고 하는 것 또한 역시나 우리가 어떤 본질, 속성 이런 실제 유지되는 것 그대로 이해하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서열화 그래서 특정한 속성이나 특징을 우리가 기준으로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 분류는 이제 대상의 공통적인 특성에 따라서 물체를 분류하는 통합하는 능력, 탈중심화라고 해서 얽매이지 않고 여러 가지 변수로 뭐 사고할 수 있는 거, 자기 중심에서 다른 중심으로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율성, 도덕성. 그래서 자율적 도덕성이라 하는 것은 규칙의 상호 합의에 의해서 생기고 동의하에 이제 규칙을 변화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율적인 도덕성은 이제 친구들끼리의 어떤 규칙,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이 이제 뭐 진 사람 소원을 이제 뭐 들어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규칙의 한 게임으로서 합의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에 관한 기술이라고 해서 사물을 모아놓고 형태가 바뀌더라도 그 숫자, 동일함을 이해하고 이런 능력이 이제 키울 수 있는 시기라고 보는 거고요. 자, 이런 시기에 아동 발달은 단기 기억보다 이제 장기 기억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간접 기억보다 직접 기억이 현저하게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오감 많이 발달시켜 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감각, 인지, 오감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삐아제의 이제 운물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많이 적용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많이 만져보고 눈으로 많이 보이게 하고 그리고 직접 체험을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 효과를 굉장히 크게 향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동기 때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라 해서 스스로가 더 개척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창의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이제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굉장히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는 단계이죠. 자, 6세에서 8세까지는 청각 기억에 우세하다가 9세 이후는 시각 기억이 우세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논리적인 기억보다는 단순 암기하는 기계적인 발달이 더 기억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기억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과거에 기억력 참 좋았잖아요. 어린 시절에는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근데 지금은 뭘 하려고 어저께 저녁에 내가 뭘 먹었는지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기억력이 쇠퇴해지는 단계는 뇌에서 그만큼 이제 우리가 기능이 많이 축소도 되기도 하고 시냅스라고 하는 신경에서 신경 전달 물질들이 나이를 먹으면 노화가 되면 자꾸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이를 먹어서도 시냅스 이거를 활동을 활발하게 하려면 자꾸 책을 읽고 그리고 이제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추리를 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추리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탐정도 아니고 무슨 추리를 하냐라고 하지만 자, 우리 요즘에 드라마 재밌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드라마를 보면 작가들이 굉장히 요즘에는 작가들이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죠. 그러면 나도 너도 할 것 없이 아유 다음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라고 하면서 추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드라마 속에는 한편에 그냥 단순한 드라마나 영화를 본다고 하지만 뇌에서 생각하는 것들은 다양한 우리 시냅스에서 자극을 주기 때문에 뭐든 우리는 그런 거에 관해서 자꾸 머리에 자극을 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단순화되는 것을 자극을 통해서 뇌의 발달을 증가시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책을 읽으면서 상상력도 풍부하게 작동을 하는 거고요. 또 뭐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다큐나 이런 걸 보면서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영화를 보고 슬픈 영화를 보면 막 이제 눈물이 더 많이 나는 시기죠. 그거는 이제 감정이입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건데 그것도 역시나 뇌에서 뭐예요? 우리가 인지적인 측면에 이제 그런 기능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그렇게 눈물이 많지 않은데 왜 나이를 먹어서 드라마만 보면은 왜 눈물이 나냐? 예, 그건 지극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기능들이 단순 암기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를 뭐 열 단어를 10분, 뭐 20분 안에, 30분 안에 외워 그러면 아이들은 굉장히 잘 외워요. 근데 우리는 영어 단어 5개를 줘도 일주일에 5개 뭐 암기 활동 말똥이에요. 정확한 스펠링을 잘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내 머리가 바보야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머리가 그렇게 이제 점점
태화되어 가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암기하고 집중하려고 하면 그 노화를 빨리 가는 것을 천천히 갈 수 있게끔 진행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을 좀 보시고요. 그리고 교재도 괜찮습니다. 교재도 자꾸 읽어주시고 교재를 통달을 하고 하시면 내 머릿속에 처음에 암기력을 가지고 내가 암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터득되는 부분 이런 게 이제 통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어느 변호사 이야기인데요. 그 이제 그분의 일화를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굉장히 그분은 이제 변호사로 유명하신 분이고 그 어린 시절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닐 때 이 교과서를 달달달달 암기를 했다는 거예요. 통틀어서. 그래서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교과서를 통째로 암기를 했다라고 하는 게 암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교재를 수백 번을 보고 수천 번을 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재의 내용을 하나, 가부터 라까지 다 그냥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 페이지 쪽수까지도 그렇게 기억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공부 방법이 그 통달. 그래서 계속 수도 없이 그 교재를 보고 또 보고 예, 그래서 한 그 교재의 한 권 이상을 그러니까 이제 뭐 일부러 그렇게 애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공부 습관이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만 수천 번, 수백 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고 이분이 이제 변호사가 되면서도 법, 법 있잖아요. 법과 관련된 책, 법규 이것도 다 암기식으로 그렇게 기억이 생생하게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변호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승소율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름만 되면은 다 아실 만한 변호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뇌 기능은 아이들 때부터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기억력이 굉장히 잠재력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분을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에 공부 학습 방법이 나만의 학습 방법으로 그렇게 가면 충분히 그 교재를 통달하면서 줄줄줄 몇 페이지는 뭐가 있고 딱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동은 다면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면서 타인의 시각에서 여러 사물의 특징, 다양을 증명을 하면서 동시에 또 고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추론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 슬픈 감정, 기쁜 감정 이런 거를 이제 같이 공감을 할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서 사회적 상황과 사건을 파악해서 융통성 있게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단계가 바로 아동기의 발달 인지 발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는 자기 혼자 자기만의 세계에서 살죠. 그래서 자기 중심화라고 돼 있지만 점점 아이들이 이제 그 아동기가 되면서 남의 입장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제가 기분 나빠할까? 그리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 엄마가 기뻐할까? 그래서 남을 생각하는 이타 정신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사회적인 학습 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부모들의 교육이 중요하고 지역사회 어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바른 일을 많이 하여야 아이들에게 어떤 그 모범의 그런 이제 어른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성인들이 어떻게 하는 행동에 따라서 모방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지역사회의 어른들이 많아야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운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른들이 매 술 먹고 길에서 싸우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고성방가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배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어른들은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면서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반대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동은 다양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해가 가능해짐으로써 자아중심성에서 벗어나 자신을 외부 체계의 한 부분에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 체계가 자신의 활동과 상관없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주체와 객체를 정확하게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동은 점점 더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요인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요인에 고려해서 판단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이 많이 늘어나는 상태이고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는 그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본인의 문제뿐 아니라 지역, 사회 또는 세계 또는 이제 우주의 문제를 관심 있게 대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궁금증이 더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기심 천국에 아이들이 나름대로 뭐 천문학도 관심이 있고 별도 보고 싶고 달도 보고 싶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자 할 때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현장 체험을 많이 시켜주는 거죠. 우리 지금 초등학교나 어떤 이제 유치원에서 아이들 현장 학습 많이 가잖아요. 그 정도로 아이들을 사고를 발달시켜 주려면 아이들의 성장하는 그 단계에 따라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어, 내가 아는 세계와 내가 몰랐던 세계를 이런 게 이제 매칭. 그래서 교육에 대한 다면적인 다각적인 형태의 교육이 실시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아이들의 성장 발달의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은요, 굉장히 학교의 교육에 그 지원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 있어서의 교육은요, 그 우리가 이제 나라의 어떤 큰 그 일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부분도 역시나 뭐 우리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사회에서의 교육적인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체험 문화 이런 거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이제 기술이라던가 거기에 따른 아이들의 그 뭐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그런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하고자 하는 재능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심지어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직업 자체가 가장 인기 있는 게 뭐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또 아이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이제 뭐 K-팝 스타 뭐 이런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어른들도 이제 뭐 경제적으로 돈 하잖아요. 아이들도 부자로 사는 게 소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이제 아이들을 그게 이제 돈에 관련해서 부모들이 안전한 직장, 그래서 아이들 평생 직장을 부모들이 미리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의사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탑 클래스 반에 들어가서 어린 시절부터 의사로 키워주기 위한 그런 이제 교육을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그 학습 이론, 지난번에 그 저기, 왓슨 이야기 제가 했잖아요. 그 심리학자 그 왓슨 이야기 하는데 아이에게 12명의 아이를 데리고 오면, 본인들이 부모가 원하는 아이로 내가 키워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왓슨의 이야기인데요. 그 우리가 부모의 아이들로 키워주는 거 본인의 이제 희망을 했던 꿈을 이루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굉장히 그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도 있고 아이들이 처음부터 뭐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의사 지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 욕심에 그래도 사회에서 굉장히 탑으로 생각하는 게 의사, 뭐 판사, 검사, 뭐 변호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부모의 어떤 그 이해 관계에 따라서 아이들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저와 좀 알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엄마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간호대학을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우 효녀다라고 했더니 본인은 뭘 하고 싶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스튜디오스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스튜디오스하고 간호사는 별개의 직종인데 어떻게 본인의 꿈을 포기하고 엄마의 소원을 그 들어주기 위해서 간호과를 왔어? 그랬더니 엄마의 꿈은 간호사였는데 그거를 이루지 못해서 지금 간호조무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엄마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그래서 자기는 졸업하고 간호 면허증을 따면 그러고 나서 본인의 꿈을 향해서 발전적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네라고 했더니 그래서 준비를 하는 중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면 어떤 준비를 해야 돼? 그랬더니 여름방학에 종아리 수술을 하려고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종아리 수술을 왜? 그랬더니 스튜디오스는 항상 치마를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근육이 저기 지방 이렇게 뭐 좀 이쁘지 않다라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매끈한 다리를 위해서 방학 동안에 수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요즘에는 그런 방법으로 자기의 꿈을 실현하구나. 그래서 또 한 번 세대 차이를 느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는 나이가 22살이었어요. 예, 그래서 확실히 요즘 아이들은 그래도 자기만의 꿈을 이뤄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어쨌든 강요든 부모님의 어떤 애절한 마음이든 그런 거를 또 반영을 하는 착한 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딸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아주 못내 아쉬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타인의 공감을 바탕으로 반대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인지 발달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는 인지 발달을 통해서 아동에 대한 다양한 인간관계를 이해하고 가능해지는 시기다라고 보고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자신의 외부 체계의 한 부분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외부 세계가 자신의 활동과 상관없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주체, 객체, 요거는 이제 분화가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호기심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인지 발달의 한계는 인지에 관련해서 아동의 능력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더라도 추상적이고 복잡한 수준에서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건 언제 다다르냐라고 하는 것인데 요거는 이제 형식적 조작기, 그 청소년기가 되는 거죠. 자, 아동기 때는 이렇게 직접적인 오감을 통해서 경험을 중시하면서 초점은 생각보다는 사물에 있음을 요 시기에 인지 발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동은 형식적인 조작기가 되면 보다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심리적인 발달에 있어서의 자아 개념에서는 신체적인 특징, 가치관, 사회적 신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총체적인 개념,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아의 개념이 자신이 독특하고 타인과 구분되는 개인적인 개별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통해서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기의 주요한 장소인 학교에서의 성공 그리고 이제 실패 경험은 그들의 어떠한 자아상 형성을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학교에서 많은 성공을 경험한 아이는 자긍심을 가지게 되고 또 주변 사람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평가로 통해서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데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교에서 실패를 자주 경험하고 주변으로부터의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아동은 자신감이 저하가 되죠. 그리고 그 유능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경험이 많은 아이들은 뭐예요? 자포자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자존감을 회복해 주느냐? 예, 너무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 가능할 수 있는 단순한 과제들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것이 이 아이들한테는 또 필요한 부분이 되죠. 그래서 성장 발달에 있어서 아동기에 본인이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굉장히 뭐예요? 그 자존감이 쑥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자기도 이제 할 수 있다. 나 자신감이 많이 생겨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그만한 능력에 따라서 그런 이제 개별적인 교육도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동기에 아이들이 학원을 가면 이제 뭐 초등학교 때부터 다 학원들을 요즘엔 다 다니잖아요. 그러면 학원에서는 그 변별력 테스트라고 해서 아동에 맞는 그 이제 사고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테스트를 합니다. 그 레벨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는데 레벨이 상위 레벨이 있고 중간 레벨이 있고 하위 레벨이 있잖아요. 그럼 레벨대로 테스트를 해서 아이들의 성취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그 특징에 맞춰서 해줘야 아이들이 그 나름대로의 성공 가이드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너무 안 되는데 고차원적인 과제를 부여한다라면 얘는 뭐예요? 처음부터 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공해본 경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늘 학교에서 점수를 받게 되면 40점, 50점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아이 보고 학원을 보내면서 100점을 자꾸 강요를 하게 되면 얘는 어때요? 공부에 흥미를 못 느끼죠. 그러니까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40점, 50점 맞는 애가 70점을 맞게끔 학습 지도를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성공할 수 있게끔 하면 아이가 상승하는 그 곡선에 따라서 굉장히 자신감을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자신감 회복이 곧 본인의 어떤 성취 욕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학습 능력을 키워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어려운 과제를 주게 되면 아이들이 쉽게 포기를 하고 도전 자체를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쉬운 문제를 학습을 통해서 얘가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어? 굉장히 기뻐하죠. 그래서 40점, 50점 맞는 애가 100점을 맞았다. 그러면 그날은 어때요? 잔치를 하는 거죠. 너가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원하는 게 뭐야? 이러면서 아빠나 엄마들이 다 뭐예요? 이 아이를 막 떠받드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뭐예요? 성취 욕구가 뿜뿜이죠. 그러다 보면 이 아이는 굉장히 자신감이 생겨서 모든 일에 도전을 하게끔 용기를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자아 존중감은 어른들이 해줘야 되는 거고요. 또 그 아이들 성장에 맞춰서 그것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자아 개념의 발달에 있어서 결국 부정적인 자아 형성을 형성해서는 어떤 원인이 되는데요. 그 자아 개념 형성과 함께 자아 존중감, 그 자아 효능감, 그리고 자아 통제감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자아 존중감은 자아 개념의 발달에 있어서도 우리 긍정적인 평가와 개인적인 가치를 느끼는 것으로 우리 자아 개념의 중요성을 구성하는 요소이다라고 하는데 에릭슨에 의하면 아동은 부모와 교사로부터 칭찬과 보상을 받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더 잘하려고 하는 근면성을 발달시키려고 노력하고 높은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반대로 실패를 하게 되면 좌절을 맛보게 되죠. 그래서 이 좌절의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또래와의 비교에 있어서 나는 뭐에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 그래서 어떤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 있어서의 그 근면성과 낮은 자존감의 어때 열등감 이런 거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성공만 하면은 아이들이 자만을 하죠. 근데 간혹 가다가 실패를 해봐야 내가 노력이 부족했구나라고 하면서 반성적 태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성공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좌절도 좀 해봐야 이 아이들이 성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게 이제 아이들 성장기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아 존중감은 다른 사람들의 상호작용에서 비롯해서 작은 성공과 칭찬을 형성해 가는 단계인데 유아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아 존중감이 높지만 아동기가 되면 객관적인 자기 평가, 타인과의 어떤 견해를 수용하고 능력을 발달하면서 자아 존중감이 재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자아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 또한 역시 아동기에 주어진 과제, 그리고 또 사회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신념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또 지속적인 실패를 경험한다면 나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잘해낼 수도 없어라고 무능력한 무력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요, 주변에 부모의 어떠한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격려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뭐 늘 실패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공할 수 있게끔 주변의 응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죠. 에디슨 있죠. 에디슨. 에디슨이 학교에 가서 퇴학을 당한 아이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도저히 이 아이는 어, 지능이 너무 떨어지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바보라는 호칭을 받게 됐죠. 근데 이 에디슨은 뭐예요? 나중에 훌륭한 발명가가 되잖아요. 그 전구를 개발을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보라고 어린 시절에 그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기발한 아이디어. 남들이 다 바보짓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는 뭐예요? 달걀, 바보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에디슨이 달걀을 몸으로 품어요, 병아리를. 그래서 아무도 병아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그 병아리를 품겠다고 그러고 이제 바보 짓을 하고 그래서 엉뚱한 짓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다들 동네에서 이제 그 부르기를 바보 바보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엔 그 바보가 엄청난 일을 터뜨렸죠. 그래서 전구를 개발하게 됐고 그래서 유명한 과학자로 성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아 존중감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비롯해서 작은 성공과 칭찬을 통해서 형성이 되고요. 또 유아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아 존중감이 높지만 아동기간 되면 객관적인 자기 평가 그리고 타인의 견해를 존중하는 능력이 생긴다면서 자아 존중감을 재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과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신념,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또 실패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좌절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부모들의 격려가 필요하고 주변의 격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인생이 실패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당연히 근면성 대 열등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성공하게 되면은 굉장히 우쭈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우쭈쭈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 효능감에서 온다라고 보는 거고요. 낮은 자존감에게는 아동에게 열등감,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공을 경험한 아이들은 반복적인 기회를 제공해서 아이들의 잠재력을 믿고 기다려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누구든 아이들의 달란트가 있잖아요.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장점을 부모들이 개발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기질적으로 좀 뛰어난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걸 캐치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회를 주어서 이 아이가 자기의 장점을 부모가 개발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큰 어떤 뭐 진흙 속에서 보석을 찾는 거랑 똑같은 거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본인 스스로가 재미있고 할 수 있는 재능 키워주는 게 이게 이제 일륜지 우리 자식 농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나름대로 그 굉장히 좀 현명한 부모는 이렇게 아이들의 재능을 키워서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끔 설계에 굉장히 어떠한 이제 그 조력자로 활동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부모들은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식이 잘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 부모는 희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희생도 봐가면서 해야지 아무한테나 이렇게 희생을 하면 부모 그냥 뼈가 문드러질 정도로 자식한테 잘하는데 나중에 뭐예요? 부모를 갖다 버리는 우리 이제 페루나처럼 되는 가족도 있죠. 그래서 금지 오겹으로 아이를 키웠는데 나중에는 아이들을 이제 너무 이제 그 주변에 이런 이제 사례들이 있는데요. 외동으로 아이를 낳아서 너무 잘 키웠는데 이 아이가 지금 시기에 청소년 시기를 맞이했다고 해요. 중학교 이제 지금 2, 3학년이 됐는데 늦게 아이를 안 생겼다가 나니까 너무너무 이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의 모든 거를 맞춰주고 이 아이 오냐오냐 키웠더니 이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청소년기 사춘기가 되면서 애가 이제 성격이 좀 이상하게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뀌고 있다라는 게 이제 자기만의 세계를 자꾸 이제 가지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부모가 간섭한다라는 게 이 아이한테 굉장히 짜증이 나는 모양이에요. 부모는 예뻐서 다독거리고 이제 애기처럼 대하고 뭐 그러겠죠. 너무 이쁘니까.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자기 중심적인 성격에서 이제 탈피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성격에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 엄마 보고 꼴보기 싫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이 얘기 듣고 저는 화가 머리까지 치밀었는데 어떻게 애를 교육을 시켰길래 애가 엄마가 꼴보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대놓고 할까? 그래서 부모의 교육 방식이 뭐가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때요?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부모는 이제 이 아이의 그런 이제 성격적인 부분도 뭐가 문제인지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이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이제 일을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 자꾸 부딪히고 아이에게 이제 부모가 피해 주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직장을 다닌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취업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병원에 근무하시는 뭐 이제 그 간호조무사라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뭐 9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까지 그러니까 12시간을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렇게 일하기도 힘든데 어쩌면 "왜 그렇게 일을 하시냐?"라고 했더니 아이하고 될 수 있으면 마주치면 아이가 자꾸 인제 그런 험한 말을 하니까 서로가 감정적인 부분에서 부딪히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인제 피해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뒷바라지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땐 그 바람직한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그래서 아이의 그런 그 성격 그 청소년기에 혼란 뭐 청소년기 혼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 아이의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적 감정 그리고 그 나쁜 말 그 인제 "엄마가 꼴보기 싫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좀 정제되어 있는 말이지만 그 내면에 또 다른 그 폭력적인 언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심히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이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 부모는 그래도 이 아이가 너무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참 남의 가정사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바람직하지 않는 그 자녀 훈육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동의 주변의 평가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주고 하는 부모들이 있죠. 그래서 뭐 교사나 부모나 또래 집단 아동의 어떤 이해를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동의 다양한 재능과 특성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잘 살릴 수 있는 기회와 지원들이 유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자아 통제감이라고 하는 것도 아동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욕구나 행동의 조절에서 억제하고 있는 능력 이것을 통제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욕구 충족을 지연시키거나 충동성을 억제하는 능력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아동기의 인지적 성숙은 자아 통제력의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방 제가 사례를 이야기했듯이 아이가 청소년기 돼 가지고 험한 말을 하고 "엄마가 꼴보기 싫다."라고 얘기를 마음속으로는 할지언정 이런 게 인지적 성숙이 미성숙이 된 거죠. 자아 통제력이 이 아이에게는 발달이 되지 않았다라는 하는 거죠. 설사 부모가 자기를 귀찮게 하고 관심을 너무 써서 한다라고 하지만 자아 통제력은 뭐예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자아 통제력 이런 것들도 역시 누가 미친다? 부모와 사회적인 관계에서 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건이 이 아이의 어느 정도의 인지 행동에 영향을 주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은 사회적인 기준에 내면화하고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과 생각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서 자신이 더 잘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아이들이 화난다고 해서 책상 손으로 막 두들겨 깨서 뭐 자기의 손에 그 저기 뭐랄까요? 자해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 아이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화가 난다고 유리창 깨고 화가 난다고 뭐 의자 집어던지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도 인제 간혹 가다 넷플릭스를 보게 되면 요즘에 약한 영웅이라고 한번 보셨나요? 넷플릭스에? 인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넘어갔는데 상위 1% 인 공부 잘하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는 공부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인제 학교에서 아이들하고의 어떤 접촉 이런 것들을 잘 공감을 못 해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공부만 하는 애가 주변에서 공부를 방해하는 애가 있으면 가차없이 뭐예요? 폭력 자기 분노 조절 이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인제 이 아이가 분노 조절을 인제 자기와 관련된 다른 아이가 자기를 인제 문제의 공부를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통제를 인제 나름대로 잘하는데 작은 영웅이라고 하는 이 상위 1%이 공부 잘하는 애가 인제 학교 생활에서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런 전개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데 자기의 어떤 조절 통제 그리고 인제 본인은 잘 조절하는데 주변에서 이 아이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본인의 어떤 부당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교 내에서 문제가 돼서 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는데 그 학교는 주변 아이들이 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친구가 한 명도 없는데 이제 친구를 사귀어 가면서 친구의 소중함, 우정, 믿음 이런 거를 이제 그 작은 영웅에서 아이들 약한 영웅인가? 작은 영웅, 예, 약한 영웅인가요? 이제 제목도 헷갈려요. 예. 그래서 이 사회적인 부분에서 이 발달에 있어서의 자기 통제, 자기 조절 이런 것들을 이제 자아 발달의 개념으로 삼는 단계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자아 통제감을 잘 형성된 아동은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행동에 있어서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회적인 기준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주변의 마찰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반면에 자아 통제감이 부족한 경우에는 갈등을 많이 발생을 시키죠. 그래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돼서 긍정적인 자아 형성을 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과의 관계가 부정 부적응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부적응으로 하고 또 나름대로의 사회생활이 원만하지 않다 보니까 문제화돼서 뭐 이제 비행 청소년이 된다거나 이렇게 이제 가는 성향이 많이 있는 시기가 바로 요 어린 새싹 아동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서 발달에서는 감정, 생각, 행동, 이와 관련된 정신적, 생리적 상태로서의 주관적인 경험, 그래서 기분이나 기질, 성격,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정서라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상황에서의 환경적인 부분의 요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아이의 개인적인 어떤 내면적인 부분이 포함이 되는데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아이들의 기질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기질에 따라서 까탈스러운 기질이 있고 순한 기질이 있고 이런 아이들 기질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이제 또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질에 따라서 본인의 정서적인 감정, 컨트롤, 마이 컨트롤 이런 거를 잘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너무 이제 폭력성이 강하거나 그렇다라고 보는 거죠. 자,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경험하는 정서적인 경험에 따라서 발달 단계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성인이 느끼는 대부분의 정서는 유아기에 이미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동의 정서는 더욱 발달하고 세분화되고 섬세한 표현이 가능해지는 시기, 요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우리 영아기 때 아이들이 까탈스러운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밤잠에 이제 민감한 아이, 그 밤새 깨서 우는 아이, 또막 밤새 자는 아이, 순둥이 아이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아이들 특성마다 기질적인 성격이 내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까탈스러운 아이는 바닥에 아이를 내려놓자마자 응애 울고 밤새 안고 재워야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기질이 타고나면서 기본적으로는 예,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장 과정에서 이 기질들을 부모의 그 사고 방법, 그래서 부모의 어떤 양육 태도 이런 것들로 잘 기질을 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유아기는 화가 나면 울거나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직접적인 정서 표현이 많이 있지만 아동기가 되면 이러한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걸 이해를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배우게 되는 단계. 자, 이때 만약에 아이가 자, 까탈스러워서 맨날 울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아유 여기서 아 울지 마 엄마 다 해줄게 라고 하게 되면 어때요 얘는 예 자기의 감정을 이제는 폭발적으로 울거나 막 짜증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부모의 이 성격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를 본인이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벌써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부모의 양육 방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던지거나 울거나 악쓰고 그러면은 부모들은 절대 뭐예요? 일관성 있는 양육 패턴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면은 네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준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우치게 알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모의 가장 효과적인 어린 시절의 아이들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성장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울고 떼쓰는 아이들한테 해주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교정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자, 정서란 이런 감정과 생각, 행동, 정서적인 생리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이런 경험적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본 거고요. 그래서 또 유아기에는 주로 시각이나 청각, 외적인 자극으로부터 정서를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아동기 또래 집단에서의 따돌림, 놀림, 그리고 부모나 교사들의 갈등, 학업 성취의 실패, 그리고 나쁜 행위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업 수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기 때는 공포를 불안과에 연관되어서 생각도 해지는데 자신에게 위험을 느낄 때마다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초자연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에 대한 공포가 많아지고요. 예전에 무서웠던 게 어떤 제재적인 대상이 덜 무서워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안은 공포와 관련된 정서로 미래의 어떤 위험을 예측할 때 발생하는 약한 공포의 반응을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은 상상력 발달과 생활 범위의 확대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에 대한 기분, 그리고 감정으로 불안을 느끼면서 이를 공포보다는 덜 강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이 이 이제 공포감, 그리고 이제 이 불안, 이런 것들이 점점, 이 예를 들면 어떤 예를 사용하냐면, 자, 부모님이 굉장히 이제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갑자기. 그런데 이제 이 아이는 그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서 아픈 게 본인이 말을 안 들어서 엄마가 아픈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반성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 막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엄마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엄마가 아프니까 앞으로는 말 잘 들을 테니까 엄마 빨리 낫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들의 이런 초자연적인 비현실적인 공포 이런 것들을 이제 자, 엄마가 이제 다행히도 아픈 게 나아서 집에 왔죠. 그러면 이 아이는 하나님한테 자기 기도가 통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말을 심부름을 잘하고 그 착한 아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상상력과 생활 범위 확대,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에 있어서의 감정적인 불안 이런 거를 느끼게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동생이 너무 미워가지고 저 동생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동생이 아파가지고 뭐 이제 병원을 갔거나 아파서 이제 따로 이제 뭐 어디 할머니 집에 갔거나 그렇게 되면 이 너무 미웠던 동생이 그리웠잖아요. 그래서 동생 때문에 이제 자기가 그 동생을 이제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막 이제 스스로의 그 반성적인 사고가 나타나면서 아이들이 이제 이 시기 때 이제 그런 공포, 불안, 연간이 이제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뉘우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동기의 불안은 주로 가정과 학교 생활의 부조화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아동의 학업 능력이 발달시키고 또래 관계에서의 형성되는 주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기대를 만족시키고 또 만족시키지 못할 때는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 그리고 또래 집단에 대한 거절, 배척, 조롱 이런 거에 대한 불안을 느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불안은 학업 성적의 저하,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불안을 통해서 사회적인 통제, 양심 형성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동기의 분노나 공포 이런 것이 이제 불안보다 더 자주 발생하는데요. 아동기 때는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계 속에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더 많이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서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다음 수업에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자, 놀림을 당하거나 행동의 제약을 받아서 꾸중을 드는 일이 많아지죠. 그래서 또래와의 비교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불쾌한 경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때 아동은 분노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노 발생 비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아들은 점차 뭐예요? 분노를 잘 통제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동기에 자신의 정서를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건데 아동의 주변에 대한 이해, 수용 이런 것들을 적절한 정서 반응 표시로 습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아동기의 어떤 정서적인 발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능 발달에 대해서 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